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보안성은 뭐 사례들 많잖아요. 사례들 많이 있어서 이거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런 데는 그냥 한 방에 갖고 여기에 스크립트라는 데도 뚫려가지고 한 방에 갖고 뭐 되게 많아요. 보안성 한 방에 가는 경우가.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보안성 한 방에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뭐 보안 정책이 있느냐, 사용자 데이터 암호가 돼 있느냐, 변경 방지 요소가 돼 있느냐, 정보 발생이 충분히 적시되느냐,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가용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로 집행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 회사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 회사는 그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거의 모두 매우 프라이빗한 그러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로 유출되면 그거는 그냥 회사는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디지털 헬스 쪽을 갖다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시큐리티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중 인증은 그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매번 주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이 폴리시를 갖다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고요. 실제로 건강기록 서비스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3월 15일서 올해 3월 15일서부터 개인의 건강 정보를 제3자한테 전송할 수 있는 전송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데이터가 그게 보험 처리가 됐으면 다 신평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3자가 공유할 수 있게 전송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15일서부터는 의료마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그런 사회적인 변화예요. 근데 저기 우리 지금 사람들이 다 헌재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게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보안성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보안성을 갖다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 이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안성 관련돼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네. 가용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보안성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거를 지키기 위한 제한이나 아니면 방침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보안성을 올리면 가용성은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너무 보안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 회사의 최고 보안 담당자가 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COO가 최고 보안 담당자인데 그 최고 보안 담당자가 이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계속 조율을 해요. 이 정도 수준에서 풀어주자, 좀 더 올리자. 외부에 요새 스팸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랜섬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걸 높이고 가용성을 낮추고 그런 작업들을 갖다 다이나믹하게 조정해요. 네, 서현님. 네, 박서연님. 저는 특히 사용자가 고령층이 되었을 때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보안이나 자동 로그아웃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되면 그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보안성을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스템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보안성을 낮추고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용자분입니다. 가장 큰 구멍도 사용자고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로드가 가 있어요. 어르신이건 어린애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조를 시스템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프리마켓 서비션하고 포스트 마켓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한번 그냥 인허가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걸 갖다가 포스트 마켓 매니지먼트를 갖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도록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 IEC 80001이라고 하는 이 국제 가이드라인을 갖다 통해서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대응 방안을 통해서 실행한 뒤에 적절한 형태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도록 돼 있어요. 우리도 만들고 있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갖다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갖다 만들어 내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 시스템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의 시스템에서는 이 해당 우리 회사들 이렇게 와보면은 그 실제 그 개발 1, 2, 3팀 앉아 있는데 앞에 한 요만한 사이즈의 그 디스플레이가 한 4-5개가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 설치된 시스템에서 외부의 공격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스템의 지금 CPU 점유율이나 각각에 대한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쭉 전사 직원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성을 나타나고요. 이제 이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건데 사용자 경험하고 신뢰성 이 측면에서 이 신뢰성을 높이려고 보안성이나 안전성 높이다 보면은 사용자 경험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적절한 형태의 그런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얘네들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냥 지가 알아서 속에서 막 돌아가지고 답변을 내놓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Responsible AI라고 해서 책임지는 인공지능 이런 쪽을 갖다가 강조하는 쪽이 많이 운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AI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움직이려면 여기에 있는 6가지 조건을 갖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6가지 조건을 갖다 제시를 했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낼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 결과를 갖다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요 3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그 다음에 dependability, 그 다음에 feasibility. 그래서 요 3가지를 각각 물어보는 설문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해당 시스템이 얼마나 인공지능이 믿을만하냐라는 걸 갖다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성의 특성 그리고 유용성의 특성과 함께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고, 특히 AI와 이런 디지털 헬스와 같은 이런 민감 시스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